2010년부터 한국의 경제정리 사업은 국가가 책임지는 사업이 아닙니다. 시도 자율 편성 포괄보드 사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중앙정부가 신경 쓰지 않겠다, 지방 니들이 알아서 하라 하고 손을 뗐다는 뜻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식 배포하는 경지정리 현황도 그 데이터는 2009년에서 멈춰 있습니다. 한국이 경지정리를 멈춘 사이 일본과 네덜란드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차이가 곧 다가올 농업 로봇 시대에 어떤 차이를 만들까요? 먼저 한국이 무엇을 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64년 경상북도 성주군 안포리에서 광복후 첫 경지정리가 시작됐습니다. 1970년 농업진흥공사가 출범합니다. 자본금 200억 원, 정부 전액 출자. 이듬해 1971년에는 옥서지구 농업개발계획이 수립됐고 1970년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 농지정비의 황금기가 펼쳐집니다. 농업진흥공사는 1990년 농어촌진흥공사로 명칭을 바꿉니다. 2000년에는 농지개량조합연합회까지 모두 통폐합되어 가지고 농업기반공사가 출범했고 2006년 한국농촌공사, 2008년 한국농어촌공사로 이어집니다. 이 흐름의 의미는 분명하죠. 한국 농업의 물리적 토대, 즉 땅을 어떻게 다듬을 것인가는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영역이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이 단순한 토목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경지정리는 4가지를 동시에 하는 종합사업입니다. 첫째, 불규칙한 농지를 직사각형으로 규격화한다. 둘째, 월답식 논, 용수로와 배수로로 분리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비한다. 셋째,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농로를 새로 깐다. 넷째, 조각조각 흩어진 한 농가의 농지를 한 곳으로 모아준다입니다. 이 4가지가 종합적으로 작동해야 농지가 농업의 자산이 됩니다. 한국은 1980년대 말까지 이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새마을운동과 결합됐고 농기계 보급 사업과 묶였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초반까지 벼농사 기계화율은 빠르게 90%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췄습니다. 2010년 경지정리 사업이 시도 자율 편성으로 포괄보드 사업으로 떨어진 그 해입니다. 지금부터 보실 내용은 단순히 예산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농업의 물리적 토대를 다시 만드는 일을 국가가 손을 떼고 지방에 떠넘긴 결정, 그게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0년 정부는 이른바 지방분권이라는 명분으로 경지정리 사업을 포함한 농업기반 정비 사업을 시도 자율 편성 포괄보드 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구조입니다. 과거는 농림부하고 농어촌공사가 땡땡지구 올해는 경지정리 들어간다 하고 직접 결정했습니다. 국가가 80%, 지방이 20%를 부담합니다. 2010년 이후에는 중앙정부는 농업기반 정비 명목으로 돈만 일정액을 내려보내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라, 이런 의미죠. 이게 왜 치명적인가 하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시도의 자율 편성은 듣기에는 좋습니다. 민주적이고 지방분권 다 좋죠. 하지만 지자체 예산 우선순위에서 경지정리가 1순위인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산업단지 유치, 관광개발, 도시인프라, 복지예산. 경지정리는 매년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경지정리는 한 번에 100헥타르 단위로 묶어서 해야 하는 광역사업입니다. 한 농가의 농지만 정비해서는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고요. 판지를 통해 가지고 농지에 집단하는 수십 농가의 동의와 초정이 필수적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시도로 사업이 쪼개지자 이런 광역 조정 능력이 빠르게 약화됐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광역 조정 기능은 무력화됐고 시도는 자체 인력이 없으니까 결국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지만은 의사결정의 주도권은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2010년 이후 경지정리 신규 사업 면적은 빠르게 줄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09년 이후 경지정리 현황도를 공식적으로 업데이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모을 주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와 전국 데이터를 총괄할 권한도 책임도 없어진 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건 데이터 공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한국 농지의 물리적 형태를 더 이상 관리하지 않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1985년 한국 농가당 경지 면적은 약 1.1헥타르 정도였습니다. 이 당시 일본의 농가당 경지 면적은 1.05헥타르, 2003년 한국의 평균 경지 면적은 1.5헥타르, 1.6헥타르 정도 됩니다. 일본은 3.1헥타르, 40년 사이 일본은 295% 늘었고 한국은 45% 늘었습니다. 같은 출발점에서 일본은 한국의 거의 2배, EU 평균 17.4헥타르와 비교하면 여전히 작지만 그 격차는 분명하죠. 왜 이렇게 됐는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본은 1963년 포장 정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식으로 옮기면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이름까지 거의 같습니다.
처음에는 표준구획이 10R, 즉 0.1헥타르였습니다. 한국과 똑같은 출발점이었죠. 일제시대 때도 저 사이즈였고요. 그런데 1990년대부터 일본은 결정적으로 한 걸음을 더 나아갔습니다. 대구획화, 표준구획을 30R, 다시 1헥타르로 확대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자율주행 트랙터라든가 자율주행 이항기, 자율주행 콤바인 모두가 필지가 일정 크기 이상이어야 경제성이 나옵니다. 작업 효율이 나온다는 얘기죠. 0.1헥타르, 한 변이 32m짜리 필지에서는 트랙터가 한번 돌아 나오면 작업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로봇이든 자율주행 트랙터든 경제성이 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회전 정지 시간이 작업 시간보다 더 깁니다. 1헥타르 필지에서는 트랙터가 직진으로 한참 작업을 하고요. 그 사이 작업자는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의 진가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일본의 진짜 비결은 포장 정비가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일본은 2014년 농지 중간관리기구를 발족했습니다. 구조는 단순합니다. 고령 농가가 농지를 기구에 위탁합니다. 농지 중간관리기구는 여러 농가의 위탁 농지를 한 곳으로 모읍니다. 그러면 1헥타르 단위의 대구획화가 가능해집니다. 그 정리된 농지를 신규 중립 농가나 규모화된 농가에 임대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 보조금이 묶여 있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의 포장정비 채택 요건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수익 면적의 4분의 1 이상은 대구획으로 만들 것, 농지 중간관리권이 설정되어 있을 곳, 인정농업자 등 핵심 농가의 농지 이용 집중률이 50% 이상이 될 것. 이게 일본 농지정비의 핵심입니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대구획화도 해야 하고요. 소유와 경영도 분리해야 하고 핵심 농가, 그러니까 전업농가의 농지를 집적해야 합니다. 농지를 모으는 데는 두 가지 개념이 있거든요. 하나는 집적이고 하나는 집약입니다. 집적이라는 것은 전업농에다가 농지를 몰아주는 걸 의미하고요. 집약이라는 건 뭐냐면은 농지가 흩어져 있으면 농사짓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몰아주더라도 한 곳에 몰아가지고 한 지역에 몰아서 농지를 준다는 게 집약입니다. 그러니까 농지 단위를 키우려면은 집적뿐만 아니고 집약도 함께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규모화의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즉 일본은 이 두 가지를 다 했다는 의미고요. 농지의 물리적 정비하고 제도적 재편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같이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분명한 방향성도 있었고 분명한 철학도 있었습니다. 이게 농가당 경지 면적이 295%나 늘어난 메커니즘이죠. 일본 농가가 갑자기 부지런해져가지고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제도가 그렇게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기 한국은 사업을 지자체에 떠넘겼고요. 그런데 네덜란드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소유 자체를 다시 짠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덜란드의 평균 농가 경영 면적은 대략 30헥타르가 넘어갑니다. 한국의 거의 20배가 넘어가죠. 그런데 네덜란드 농가도 100년 전에는 한국과 비슷한 소농 구조였습니다. 바뀐 것은 토지 정비 정책입니다. 1924년 네덜란드는 룰리페어 카벨링, 즉 토지 교환 정리법을 도입했습니다. 처음에는 농민 개인 간 자발적인 토지 교환으로 시작했지만 1954년에는 새 법을 통해 가지고 정부 주도의 강제 토지 정리로 전환됐습니다. 사실 개인 간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간에 농업을 만들려면 반강제적으로 국가의 의지가 개입돼야 됩니다. 핵심은 단순한 정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루일베어 카벨링의 본질은 국가가 강제로 토지를 재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A 농민이 6곳에 흩어진 농지를 가지고 총 면적을 산정하고 그 면적만큼 한 곳에 모아가지고 다시 돌려준다. 소유권은 그대로이지만 농지의 위치는 바뀐다. 이거였습니다. 이 사업에는 단순한 농지 정비를 넘어가지고 도로, 배수시설, 마을정비, 자연보존구역 모두가 함께 설계됐습니다. 1985년 네덜란드는 루이웨어 카벨링을 란트 인리히팅, 즉 농촌 종합정비법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제는 농지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자연보전, 휴양, 마을 확장까지 한 패키지를 묶어가지고 농촌 공간 전체를 다시 설계했습니다. 이게 요즘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네덜란드가 평균 30헥타르가 넘어가는 평균 경지 면적을 만든 비결입니다. 소유권은 건드리지 않고 위치를 강제로 재분배해가지고 작은 농지를 큰 농지로 다시 짰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농가 수가 빠르게 줄었고 남은 농가의 농지가 자연스럽게 흡수됐습니다. 소유와 경영 모두 다시 짜진 결과입니다. 네덜란드 농업이 강한 이유는 소농이 많기 때문이 아니고 이렇게 규모화된 농가가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모델이 성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환경 부담, 소농, 가족농의 위축, 최근에는 질소 배출 위기와 농가 항의 등 부작용도 큽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네덜란드는 농지를 다시 짜는 일을 국가가 강제로 일관되게 추진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미 벌어진 게 아니라 앞으로 5년 안에 터질 일입니다. 여러분, 농업 로봇은 미래의 추상적인 기술이 아닙니다. 이미 상용화가 끝나가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9년 농기기업 대동은 국내 최초로 직진 자율주행 이항기를 상용화했습니다. 2021년에는 직진 자율주행 트랙터를, 2023년에는 자율작업 농기계가 국가시험을 통과했고요. 미국 존디어는 이미 완전 자율주행 트랙터를 상용화했습니다. 일본 구보다와 이세키 농기는 자율주행 레벨 1을 가격을 낮춰가지고 보급 확대 중에 있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의 목표는 2027년까지 스마트 농업 장비 서비스를 생산 농가 또는 면적의 30%까지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2026년 밭농업 기계화를 77.5%까지 달성하겠다 하고요. 이거는 단순한 정부 발표가 아니라 시장이 그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충돌이 보입니다. 첫 번째 충돌은 가격과 필지 면적의 미스매치입니다. 100마력 자율주행 트랙터는 1억 원 이상, 1억 원이 훨씬 넘어가죠. 자율주행 장치만 추가하더라도 거의 2천만 원 정도가 추가되고요. 한국 농가의 70.6%가 경지면적 1헥타르 미만입니다. 87%가 2헥타르 미만이고요. 1헥타르 미만 농가의 1억짜리 트랙터는 경제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율주행 장치도 작은 필지에서는 효과가 절반에도 못 미치고요. 두 번째 충돌은 필지 형태와 로봇의 작업 효율입니다. 자율주행 트랙터는 GPS와 RTK 보정 신호로 필지를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이때 필지가 직사각형이고 일정 크기 이상이어야 작업 효율이 나옵니다. 한국 농지의 상당 부분은 1980년대까지 정리된 재래식 경지정리, 즉 시바르 단위에 머물러 있거나 아예 정비가 안 된 부정형 필지입니다. 그러니까 농지 모양이 굉장히 울퉁불퉁하죠. 기술은 1헥타르 단위로 설계되어 있는데 필지는 0.1헥타르 단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는 고령화돼 가고 인력은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데 새로운 농기계, 자율주행 농기계든 농업용 로봇이든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일본은 굉장히 다급합니다. 2025년 기준 일본의 기간적 농업 종사자는 102만 명입니다. 15년 전의 절반이죠. 평균 연령은 67.6세이고요. 이 사람들이 은퇴하기 전에 자율주행 농기계가 그 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가격을 낮춰가지고 보급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똑같이 늘고가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한국 농가 인구는 2019년에 224만 명에서 2024년에는 198만 명으로 200만 선이 무너졌습니다. 경지 면적은 2003년 184만 헥타르에서 2024년 150만 헥타르로 20년간 34만 1천 헥타르가 사라졌습니다. 농가도 줄고 농지도 줄고 농가는 고령화돼 갑니다. 남은 농지는 농업 로봇이 쓸 수 없는 형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더라도 일부 조건이 좋은 지역만 도입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여기서 정면으로 비판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2010년 경지정리 사업을 지자체에 떠넘긴 그 결정입니다. 그게 한국 농업의 30년을 잃어버리게 한 출발점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30년간 한국 농정은 농가소득 보전에 매달렸습니다. 직불제, 사일변동 직불제, 공익형 직불제 모두 분배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농업의 물리적 토대, 즉 농지 자체를 다시 어떻게 만들어갈까 하는 일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소득 보전은 농가를 유지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고령화까지 막지 못하죠. 농지를 정비하는 일은 농업을 미래로 옮기는 일입니다. 둘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미래 한국 농업이 어떤 형태로든 살아남으려면 농지가 자동화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야만 됩니다. 지금은 그 형태가 아니고요. 한국 농업은 지금 자율주행 트랙터가 들어와도 쓸 농지가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전라도 평야지대는 잘 쓰겠지만은 그 외 지역은 사실 그림의 떡이죠. 0.1헥타르 단위의 재래식 경지 정리 위에 1억이 넘어가는 자율주행 트랙터가 올라타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이건 농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책의 30년 공백의 결과입니다. 농가 소득 보전에 집중하면서 미래를 위한 경지정비는 등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농업 4차 산업혁명, 스마트팜, 자율주행 농기계를 부르짖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경자유전이라는 1949년 농지개혁의 유산은 지금 또 한국 농지개혁의 가장 큰 제약입니다.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자는 의견이 굉장히 강하죠. 3편에서는 디지털 경자유전이라는 개념하고요. 농업 로봇 시대의 한국 농지는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시리즈를 함께 따라와 주시면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과학자의 시선으로 농업을 들여다보는 치타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잊어버렸네요.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의존적 먹거리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사단법인 식량과 기후 KFC가 정책 대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식량안보와 농업에너지 전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뉴스레터를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